대구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이죠. 대중문화 콘텐츠를 다룹니다. K콘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명훈 작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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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또 파랗게 빨갛게 뭔가 대립각을 세우고 오셨지만 네. 사실은 다 함께 화합하는 설 전 방송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훈훈하게 좀 합시다, 오늘은. 네. 예. 뭐 받아주죠. 솔직히 뭐 오늘도 저는 훈훈하게만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이제 오늘 특집 코너지 않습니까? 특집 코너에 걸맞게 또 뭐 우리 구독자들한테 선택받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네. 예,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치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뭐 종종 내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예.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 첫 내기는 제가 이겼잖아요. 뭐가? 아바타2? 네. 아직 안 됐어요. 천만 근접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 이번 연휴에 당연히 1000만이 되는 거지. 돌파 안 됩니다. 이번 연휴에 다 야, 됩니다. 이거 설날 위험한데요, 설 주간? 음. 위험하지 않습니까? 딱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곳 뻔하죠. 영화관. 그럼 이왕 영화관 가려면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뭐 아이맥스관이라든지 그쵸. MX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가는 거 아니,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3시간 동안 어디 가서 그렇게 놀 수 있어요. 맞아요. 최고죠.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은 유령이 이 아바타의 흔적을 밀어낼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령의 개봉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유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요 설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지상파 방송만 한다는 설 특집 방송 송작가TV 당연히 해야죠. 땜빵을 해야죠. 네. 왜 템빵이야? 아니 그 설 연휴에 우리가 정규 방송을 쉴 거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이 거기 들어가서 정규 방송만큼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죠. 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그리고 하게 5만 봐야 됩니다. 5만이요? 네. 5만은 봐야 돼요. 5만 보라고 다양한 좀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설 특집 몰아보기 추천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평론가님들은 설날 연휴가 좀 길잖아요. 매우 길죠. 네, 이 긴 연휴 동안 뭔가 콘텐츠 그동안 못 봤던 거, 시간 없어서 못 봤던 걸 몰아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두 분은 어떤 작품을 추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그 추천에 대해서 오늘 각자 한 작품씩 추천을 하고 네. 그리고 송 아나운서도 한 작품을 추천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커뮤니티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좋은가 해가지고 1등한 사람한테 네, 다음 주에 와서 세배하기. 아, 세배하기요? 예. 아, 벌칙이 너무 좀 착한 거 아닌가요? 세배를 하고 이제 세뱃돈을 뜯긴다는 우리 말. 출연료 몰아주기 이런 거 할까요? 아, 또 이거 출연료는 민감하니까 건들지 말고요. 출연료 벌어가지고 난 가서 월급 줘야 돼. 제가 판돈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출연료 몰아주기 어떻습니까? 아니요. 네. no. 자, 여기서 웃을 수 없는 분 한 분 있죠? 출연료를 주시는 분. 어떻게? 세배하기로 갈까요? 아니, 난 싫어. 일단 이거를 우리가 서희서 네. 어차피 뭐 깨알이 1000번 굴러나 수박이 한 번 굴러나 마찬가지니까 출연료를 걷어가지고 과천으로 갑시다. 과천? 네. 그래. 과천이네. 말들이 있는 그곳이죠. 시원하게 한번 1000배당 한번 노리고 네. 네, 신년의 운수풀이로 한번 과천 한번 갑시다. 다음 안 주에. 되고요. 저는 약간 예. 설레는데요. 과천 쫓아갈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 아,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려면 안 그러려면 김선수 평론가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 룰을 그냥 알겠습니다. 3배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1등 하신 분은 세뱃돈 좀 주고 됐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섬이랑 나랑 둘이 가. 어. 예, 점생원하고는 내기가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송 작가님 과연 어떤 콘텐츠를 가져오셨는지. 일단 이게 선정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성수 작가님하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좀 가족 드라마여야 돼. 그렇지. 아, 설날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봐야 된다. 그게 막 피 튀고 막 잔인하면 칼질하고 안 막 된다. 이런 거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껴보자라는 쪽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상이라든지 네. 재미를 찾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소중함 내지는 교훈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인 거고. 셋째. 세 번째 부분은 난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성수 작가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솔직히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사회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들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드라마가 극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었나요? 아 그럼요. 글로리도 지금 극복이 안 되면서 글로리도 극복하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글로리가 극복이야? 글로리가 극복이 되려면 법적으로 누가 나서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해줘야지. 아니 파탄 근데 아닌가요? 파탄? 그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극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새롭게 인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우리 저변에 이런 어떤 극복에 대한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각성을 시킬 수 있는 것. 너무 그런 것들. 이상주의자야. 아니 드라마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케이크 토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적이다 보니 오늘 내기에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 오늘 콘텐츠 약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컨텐츠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기는 성수대로가 아니라 네. 송작가 TV이기 때문에 송작가한테 뭘 풀어주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일단 송작가한테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겠다. 아, 저는 이 기준 세 가지를 딱 들었는데 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왜냐면 가족들끼리 같이 설날에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 공감하겠지만 저처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 드라마나 가족 영화에 그렇게 확 끌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요. 이거를 그 볼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 작품은 좀 뽑아 보긴 했지만 솔직히 권하니까 한번 보시라는 의미인 거지 재밌다고 보장은 못해요 나도. 근데 사장되기엔 좀 아까운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맞아요. 저는 제 작품, 제가 고른 작품에 대한 추천에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함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 작가님의 자신감 넘치는 추천작 자신감 없다니까. 네. 그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이건 Move to Heaven입니다. Move to Heaven. 네. 어떤 작품이죠? 이게 이제 작년도에 그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나왔던 작품인데 개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 개망한 거예요? 흥행에서 개망한 거죠. 시청률. 그렇게 개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상당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뭐 평단은 좋아. 우리나라 순위에서 한때 1위를 하게 됐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넷플릭스 순위에서. 그건 이제 그 오픈빨이었고요. 전 네. 처음 들어요, 사실 이 제목 그러니까 자체도. 이게 오래 유지가 못하고 화제작들한테 뒤에 계속 그 얻어 쳐맞아가지고 계속 이제 밀린 작품인 건데 저도 사실은 이 작품을 봤을 때 안 볼라 그랬어요. 근데 작품을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뭐예요? 우리 집이 나오더라고. 촬영 장소가 우리 동네야. 어딘데요? 신기하다. 연남동. 오. 연남동 길이라서 근데 익숙한 길거리랑 가게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깜메오로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보다가 정말 빤한 스토리라고 느끼면서 에이 뭐야 라고 하면서 이거 작품을 못 내려놓게 하는 이제 흡입력이 있더라고. 작품 안에서 소구하는 내용들이 가슴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감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갖고 왔거든요.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나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네, 아스퍼거 증후군이 나온 소방관의 아들 양자인데 네. 주원 아이예요. 주원 아이인데 이 소방관의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있어요. 네.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전문 직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고독사하거나 또는 사고사 했었을 때 그 시체나 그 관련된 흔적들을 치우고 그리고 그분들의 유품들을 정리해갖고 이것들을 이제 소각하거나 없애주는 이런 일을 하는 업종이 실제적으로 있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업을 하시는 분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 전반 안에 그렇게 막 뚜렷한 주제의식이나 또는 이게 뭔가 액션이라든지 막 감동의 코드가 막 이렇게 밀려 나오지 않는 서사 구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숨어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밋밋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 동안 살고 남긴 것에 대한 이게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일생 동안 무엇을 남겼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주는 데서 특별한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사람이 죽으면 그야말로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연고자 없이 고독사를 하거나 사고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죽음마저도 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심지어 가족들한테마저도 그 죽음이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꼭 가난해서 또는 뭐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런 식의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봐주거나 기억해 주려고 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죽으면 끝인 거야. 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은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난 이게 참 허무한 거야. 나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내가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이 걱정스러우시군요. 아, 벌써요? 그런 생각가 너무 자, 이르신데요? 혼자서 나도 저런 죽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는 걱정이 좀 약간 반영이 된.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떠나서 언제가 사람은 죽기는 할 건데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숨겨놓은 야동 8테라바이트 남는 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송작가 TV 채널이 남잖아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왔던 기억은 남을지 모르지만 유품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 책상 서랍 구석에 들어있는 이 외장 하드 빼고는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저 친구가 그 8테라짜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때 이제 유언을 남겨야지. 예. 내가 죽은 후에 발견되는 모든 저장 매체는 예. 까보지 말고 전부 다 없애라. 나와 함께 묻어다오. 나와 함께 태워다오. 라고 표현을 여기다 사겨놔야 되겠어. 예. 네.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네. 모바일 폰, 외장하드, USB까지 혹시라도 저장 매체는 다 나와 함께 없애다오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관찰력은 뛰어나고 기억력은 뛰어난데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친구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 친구가 누구보다도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 메시지들을 추리해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참 뭐랄까 이 작품의 어떤 강점을 봤어. 만일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받고 남의 죽음을 물건만 정리해주는 주의로 갔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타인이 남기고 한 유품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하지 못한 마지막 일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산 사람한테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포인트. 문제는 그런 정리를 통해 가지고 고인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알게 되는 거야. 치매 걸린 어머니가 매일 5만 원씩 돈을 인출을 해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5만 원짜리 장판지 밑에다가 붙여 돈이 다 썩어갖고 막 있는 그런 돈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만 깨끗하게 씻어서 받아내라. 유족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들들이나 며느리들도 맨날 골치 아프게 속만 썩게 된 노인네가 저런 걸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증 하나에서 힌트를 얻은 이 아들이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20살짜리 이름이 이제 한구루거든요. 네. 이름이 구루인데 이 한구루가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들한테 양복 한 벌을 못 해준 어머니의 한이 그 양복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금 들듯이 그 돈을 모아갖고 그 돈을 다 해놓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다. 라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그걸 전달해 주거든. 처음엔 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왜 맡기냐 성금 준 것도 찾아오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어떤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것을 맞추겠다 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동성애도 있고 해외 입양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대부분 보면 표현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사랑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정말 그대로 지워져서 잊혀져 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비행기표나 영수증이나 사진 한 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루지 못했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 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갑자기 막 유령이 돼갖고 너무 고마워 이러고 나타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심파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판타지도 아니게 예. 되지만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요즘 드라마는. 이건 그게 없이 담담하게 이거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아는 분들은 너무 좋고 감동적인 드라마인데 실제적으로 밖으로 꺼내놓고 보면 재미없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전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소재 자체가 너무 확 끌리거든요. 맞아요. 너무 궁금한데 얘긴 평가로는 갈등 구조가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드라마는 절대적인 강점이 특별한 소재, 네. 특별한 소재의 캐릭터, 그것도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과 또 하나의 불쌍놈인 그런 그 삼촌, 이 둘이 갈등을 갖다 해소하는 이런 구도가 캐릭터와 그 기본 소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소재 하나만으로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네. 또 이야기가 흘러갈 때 보면은 나도 그냥 몰입이 되고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K 컨텐츠 드라마의 기본 DNA가 굉장히 충실한 그래서 얘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소재하고 캐릭터 빼놓고는 결국은 다 똑같은 그런 얘기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나이 그러니까 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냈거나 네.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에 온단 말이야. 이 나이대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효도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대화를 해보고 서로 그동안 못했던 미안했다는 말 또는 고마웠다는 말 이런 거 자체를 진짜 꼭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진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찍었을 때 이제 워낙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속편을 만들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건 꼭 속편을 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작품이 너무 좋구나. 왜냐면 그 작품을 연기하는 과정 중에 그 감정적인 톤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작품이 가지는 감동을 배우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연기력들이 보여요. 배우들은 누구죠? 지금 이제 이재훈은 원래부터 이제 그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름인데 저는 여기서 한국 역할을 했던 그 탕준상이라고 하는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탕준상. 저때 떴어. 네. 탕준상. 사실 그 드라마는 히트를 못 쳤는데 이 친구의 연기력은 정말 미친. 난 진짜 환자를 데려다 쓰는 줄 알았어요. 미친 연기력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던 똑같은 캐스팅을 얻어가지고 이 배드민턴 하는 청소년 드라마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네. 여기에서 남긴 그 탕준상 한그루의 연기는 뭐랄까 아스파거 증후군을 했던 우리 우병우 변호사보다도 우영우. 우영우. 우병우라니. 어머 정치 우병우는 과몰입입니다. 저 민정비서관. 예. 아니 최근에 뉴스에서 이름을 들어서 우영우 변호사의 연기에 버금갈 만큼 네. 너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갈등 구도는 사실 약한 게 맞는데 나머지 갈등 구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의 죽어가는 사연들에 대한 내용을 풀어내는 그림이 너무 충실하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꼭 뭐 50분, 1시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스토리를 강제로 줄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몇 부작이에요? 10부작인데 어떤 건 2부작에서 해결이 되고 어떤 건 1부작에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방식들을 충분히 여유 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강요를 안 해. 이걸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있으면 계속 해갖고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족들이 보면 조금 나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돌아가신 어른이 있는 집에 부부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부부가 저 정도 나이에 중년 남자가 혼자서 보기에
좋은 게 아닌가. 아. 그럼 진짜 에코가 있는 감동을 저 같은 형태의 나름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안 찾아주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진짜로. 보면서 혹시 우셨나요? 네. 송 작가를 울린 드라마가 되네요. 네. 엉엉 우셨어요? 아니면 훌쩍이셨어요?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줄줄줄줄 울었어요. 그 정도면 진짜 네, 슬픈 진짜. 건데.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보고 있는데 줄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어. 정말 저는 그 감동을 세게 받았던 네. 저는 특히 이제 그 양복 해주기 네. 어머니 그 에피소드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너무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스토리는 전 예고편도 안 봤는데도 그 양복 얘기는 스토리만 들어도 찡하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 저 드라마 한번 보고 싶은데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무브 같아요. 투 헤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속편을 제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 그러면 내가 보기에 속편 나오기 힘든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무브 투 헤븐. 사실은 이게 2021년도에 제가 꼽았던 굉장히 주목할 만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기본적으로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조차 굉장히 좀 드라마계에서 어색한 그런 때 정면으로 이제 죽음을 다루면서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남긴 메시지는 반드시 가야 될 사람한테 가야 된다. 네. 이런 걸 정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은 다음에 원혼 품고 귀신 나타나는 얘기를 세련되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세련되게 해놨어. 귀신은 없지만 그 사람의 심정을 이 아스퍼거 증후군 그루가 찾아내고 그렇죠. 그거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모든 삶에는 이유와 궤적이 있다라는 그렇죠. 게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그 지상파에서 이제 장례 지도사의 그 연애질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장례 지도사는 귀신을 봐. 얼마나 촌스러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무브 투 헤븐의 세련됨을 이미 무브 투 헤븐이 이 정도 성취를 해놨는데 그 뒤에 나온 그 드라마가 지금 오히려 예전의 그 어법들과 표현 방식들을 썼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는 이 무브 투 헤븐이 너무 빨랐다. 우리 그 드라마 그 소비층의 네.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 세련되고 너무 빨라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몇 년도 작품이에요? 21년도 네. 2021년도에 공개됐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의 이재훈 씨, 이 이재훈 씨가 맡은 캐릭터가 약간 어정쩡해요. 이 캐릭터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갑자기 암흑가에서 격투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 왜 들어왔지 저런 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잘 정리를 해서 시즌 2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가족의 의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 공동체에서 이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는요 공동체 전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객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객사가 왜 비참하냐면요 죽을 때 아무도 옆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죽음을 기억하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사람들 가슴에 새기는 거 이게 사실은 죽는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이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끝난다면은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뭐 그리고 영생, 뭐 구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내세 이런 거 얘기하잖아. 만약 내세가 진짜 있다는 게 밝혀지면 이 사회가 온전할 것 같아요? 나 이 사회에서 살기 싫으면 내세로 가버릴 텐데? 중요한 건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드라마. 무브 투 헤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명확히 맞네요. 온 가족이 볼 수 있으면서 공동체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미해결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드라마. 저는 이 세 가지 소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주제를 충족할 수 있는 작품을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는 뭘 골라왔을까? 그러니까 저 궁금해지는데. 무브 투 헤븐을 우리 단톡방에서 네. 딱 던질 때 내가 헉 찔렸다. 야. 내가 먼저 할 걸 이런 생각하셨나요? 무브 투 헤븐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적수기 때문에 네. 내가 내놓은 작품에 마땅한 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럼 자, 김성수 평론가님은요? 제가 추천한 작품은
눈이 부시개입니다. 야, 이거 너무 유명한 사람 쓴 거 아니야? 혜재 언니 빨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혜자 언니와 지민 언니 빨. 지민 언니도 너무너무 연기를 잘합니다. 난 여기서 지민 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진짜 바로 옆에 있다면 안아줄 뻔했어. 진짜 이 드라마에서 연기는 옆에 있으면 연기를 못해도 안아줄걸? 그러면 먼저 예. 어떤 작품인지,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이 작품은 있잖아요. 이제 한지민 씨가 네.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기를 정말 잘 이해해주는 친구 요들을 놓고 정말 천방지축의 온갖 해프닝들을 갖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어머니의 미용실 옆에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랑을 꿈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상 속에서 다양한 해프닝을 벌이면서 엄마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늘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좌절하면서 살아요. 그게 작품 끝이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홈 드라마로서의 성격은 다 네. 갖고 있어.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이 너무 참 진짜 저런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진짜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그 반전이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몰아보기를 해주실 분들한테 이걸 해드린다는 게 죄악 같기도 하고 그런데 빨리 반전을 해주셔야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끌리는 소재가 없어요. 아직 없기 때문에 빨리 반전으로 맞아. 어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그 워낙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이 네. 나왔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스토리의 어떤 탄탄함 그리고 그 스토리가 우리가 주창했던 그 공통의 주제 세 가지를 담고 있느냐의 문제인 네. 거거든. 그러니까 줄거리를 조금 까 놓으셔야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 한지민이 사실은 김혜자였다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이걸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동일 인물인 거예요? 예. 예? 김혜자가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름 돋지 이게 않습니까? 지금 소름 이게- 돋지 않습니까? 이게 야. 도플갱어 같은 아니 도플갱어가 아니라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인데 양쪽의 시선, 그러니까 치매 걸린 엄마의 시선과 젊었을 때의 기억이 공존하면서 이 드라마를 끌고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매력이 없어. 네. 한마디로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김혜자가 한지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네? 치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드라마가 또 있는가? 너무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요? 너무 막 그다음부터는 계속 울면서 보게 돼. 네, 그 다음 줄거리가 뭔지도 상관없어. 그냥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아, 빵 터지는 거죠. 눈물에서 폭발할 그런 소재인데? 처음에 내가 1회, 2회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서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JTBC가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배우를 쓰고 왜 얘기가 이것밖에 안 나올까 그랬는데 거기서부터는 막 울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한지민은 어느 시점에 고착돼 있어요. 그 시점이 뭔가 어떤 남자가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그 혼시계야. 예. 그 시계를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노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당신 누구야? 라고 하면서 잡아채기도 하지만 그 남자가 처음엔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요. 왜 그럴까? 처음엔 좀 미스테리했네요. 이게 뭐냐면 이 한지민이 연기하고 있는 혜자 그러니까 사실 한지민이라고 하는 건 김혜자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상상인 모습인 거죠. 거고 네. 실제로는 김혜자가 하는 건데 네. 자 이러한 치매로 자기가 젊은 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아들하고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엄마와 아빠 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딸처럼 대해주고 그 딸처럼 보살펴주면서 그걸 같이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한지민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주변 사람이 보는 거는 김혜자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이상하고 어색할 거야. 그래서 모든 사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치매를 이렇게 잘 이해시켜주는 드라마가 또 있냐고요. 작가가 미쳤다. 어떻게 작가 이런 거 쓸 수 미쳤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상을 싹쓸이를 했잖아. 그렇죠. 드라마 관련된 상. 아니, 난 왜 이걸 안 본 거야? 이건 2019년 작품입니다. 이건 제가 몰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예, 몰아보길 반드시 하세요. 어라? 이거 밀리는데? 이거 곤란한데? 자, 여기서 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치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우린 배워요. 특히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친구들이, 김혜자의 친구들이 김혜자를 한지민으로 계속 대하고 그를 대접을 해줘요. 다 할머니들 할머니들인데. 상태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할머니들을 또 이 김혜자인 한지민은 자기 옛날 그 친구들로 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또 김혜자랑 같이 있을 때는요, 옛날 그 시절,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치매가 짐입니까? 치매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비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뭔가 막 밥 안 준다고 며느리 구박하고 네. 어? 벽에 똥칠하고. 벽에 똥칠하고 애들 데리고 막 이상한 데 끌고 가거나 교통신호 안 지키고 막 가는 요런 부분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야 있겠죠. 치매 환자들 안에. 근데 치매 환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순간에 현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네. 남아있는 기억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병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가둬놓고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집어넣고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 하는 거를 이 드라마를 통해 물론 나는 그렇게 뭐 착하고 순하고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떤 치매 환자를 본 적은 없지만 네. 정말 그 드라마의 내용이 나중에 그 극적인 반전을 이해하거나 몇 화부터 나오죠? 중간에서 넘어가는데 6화인가 5화인가 12회인데 중간에서부터 그게 나와요. 그러면 중간까지 봤던 의심이 풀리면서 일단 앞에 봤던 전체적인 생각이 이게 틀렸구나 하게 그걸 되는 난 거고 다시 봤다? 그래서? 그렇지. 다시 보게 되죠. 그 시점에서 이래서 이런 게구나 다시 보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주변과 가족들이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데 대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이구나 라는 걸 근데 느끼게 된다는 거. 자, 안 돼! 칭찬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K-드라마가 아니라 네. 미드였다 그러면요, 반전에서 끝냈을 거야. 반전에서 끝냈을 거야. 네. 그리고 내가 극작을 공부하고 극작가로서 데뷔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평론가로서 지금 본다면 내러티브 구조만 따진다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저는 JTBC의 그 시청자 평가위원이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K-드라마야. K-드라마의 DNA가 있어. 이들은 화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6화 이후에 12화까지가 화해를 위한 그 회차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뭐 미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밀도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 드라마 관객들이 이 드라마를 선택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일단 선택하고 나면 K-드라마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군데군데 나타나는 그런 가족이라든가 또 그 삶의 어떤 한 단편만 봤을 때 느끼는 오해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계의 정체. 네, 그 이 무서워한다는. 시계의 정체가 이제 나중에도 또 이제 우리가 요 드라마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상징으로 이 시계가 남편의 시계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하는 시계. 남편의 시계인데 그 남편이 누구 손목에 이 시계가 차 있는 줄 아세요? 남편을 고문했던 형사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뺏은 거죠. 남편의 시계를. 이런 쓰레기. 이게 학생운동하는 남주혁을 고문하고 그 시계를 뺏어서 남편이 또 남주혁이야. 약간 미화됐나요 혹시? 남편에 대한 기억이 많이 미화가 된 게 아닐까? 많이 미안했을 수도 있는데 나도 젊었을 때 예. 한지민으로 미화가 된 건 아닐까? 그렇겠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 남주혁이 어느 날 잡혀갑니다. 그때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안내상이 아들이죠. 아들로서 몸 안에 있을 때였는데 예. 그렇게 끌려가고 뭐 안 돌아왔던 거죠. 그랬는데 먼 훗날이 지나서 그 시계를 보게 됐을 때 그 충격. 아마 그것 때문에 치매가 됐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또 하나 놀란 게 이게 이제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게 10화예요, 10화. 네. 10화인가요? 네, 10화인데
그 10화까지 배우들한테 사실은 이게 김혜자가 한지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알리고 연기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런 리얼한 연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왜 시대하고 지금 있는 사람하고 인물이 매치가 안 되고 대사가 매치가 안 돼 상황이 안 되지? 라는 걸 그 의아해하면서 배우들은 10회까지 그대로 연기를 한 거예요. 대본대로. 근데 나중에 갔더니 실은 한지민이 김혜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들한테 알려주고 나서 배우들도 그냥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멈췄죠. 와, 네.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배우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화해의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이 남주혁이 남편이 사라졌던 시점을 대충 추론하면은 80 한 4년 5년 정도로 봐요. 그렇죠. 네. 4년 5년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유신 이후 막 그런 아니 그러니까 80년 그 네. 광주 민주화 이후에 그 뭐 겉으로는 유화 정책이 시도된 것 같지만 박종철 물고문 사건이 있을 때 네. 요때 85년 6년 정도로 추론이 되는데 그러면 김혜자 나이하고 조금 멀어지는 이거 박정희 그때 아니었을까? 아닌데요. 그 이후 80년대로 저는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한번 저도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있는 애구먼. 로맨틱하다. 그래? 그때 당시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여자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아들한테 정말 가혹하리만큼 내가 없으면 너 어떻게 살 거니? 그러면서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너 강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혹독하게. 아, 괜찮아? 이게 평생 놔두세요. 아니었거든요. 혼자 일어나게. 근데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이 아픈 다리의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언제부터 일어나서 특히 눈이 올 때 눈을 쓸었는지. 아들이 넘어질까 미끄러지지 봐. 않게끔 새벽에 눈을 쓸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그러면서 학교에 보낼 때는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눈이 오면 안 가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잔인하게 학교로 내몰아요. 일어나는 그걸 것도 가게 못하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래? 대신 학교 가는 그래서 모든 창피해서 준비를 못 간다고? 그렇게 해놓는 그럼 거예요.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이걸 나중에 안내상 씨가 발견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런 장면은 우리 한국 드라마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 쓸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아들은 몰라요 그거. 이 드라마도 눈물 없이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감성이 포개졌다고 치면 이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눈물샘을 펑펑 쏟아낼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또 취권이나 무슨 진짜 취권은 왜 황비영이나 이런 것만 보고 볼 게 그러니까 설날 때 아니라 자 올해는 왠지 우리가 범죄도시가 공조2 얘기가 많던데. 공조투하고 범죄도시 아니야 마녀도 있어 마녀도 아이고. 24일날 마녀 나온대. 마녀2도 나오는데 네, 마녀2 뭐 이런 나와요. 게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가족 드라마로 가족 아니죠. 드라마에서 마녀 이게- 사람 죽이고 볼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나는 오히려 이런 드라마들을 같이 보면서 시간을 그렇다 오징어 게임 보기도 그렇잖아. 그렇죠. 너무 잔인하죠. 네, 이런 그것도. 것들 네. 했으면 좋겠어요. 자, 눈이 부시게까지. 아니 저는 지금 두 분의 이런 깊이 있는 작품 추천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 눈이 부시게를 저는 왜 이렇게 두고두고 칭찬을 하냐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강렬한 시대별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뭐 60년대에 살았던 분들은 분명히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연장선 속에서 살았을 테고 70년에는 유신 독재로부터 있는 다양한 트라우마들에 시달리면서 살았고요. 80년에는 또 전두환 독재에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속에 살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한번 제대로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정말 아무런 목소리를 강제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느껴요. 아, 정말 그때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진짜 뭐라도 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과거사 문제를 갖다 회복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사 위원장이 어떤 들어왔습니까, 지금? 누리부시개를 그 새끼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걔는 봐도 뭐야 이거 심파 드라마라고 말아버렸을 그럴 놈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상식에서 많이 회자됐던 네. 김혜자 씨의 나레이션, 엔딩 나레이션 네.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 중에 일부를 제가 살짝 읽어드릴 테니까 어머 감사해. 에코 걸어주세요. 나는 이것까지 하면은 내가 반칙 쓰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네. 본인이 한대. 내가 할게요. 내가 졌어. 자,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게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이 장면을 전 시상식에서 네. 영상으로 봤거든요. 요거를 시상식 때 똑같이 대사를 하셨죠. 정말 저는 그 장면이 이 드라마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 시상식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만 봤었어요. 근데 저거는 어떤 대사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이 눈이 부시게는 꼭 보고 싶네요. 예. 저는 뭐 이 천재적인 어떤 작가의 기획과 연출이 돋보이는 게요. 네. 만일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김혜자 씨한테 젊은 김지민의 발랄한 연기를 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걸로 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난 대략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런 반전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딱 보여주면서 지금은 김혜자로 보이지만 저분한테도 김지민 같은 한지민 같은 정말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라는 부분을 느끼가면서 그냥 순식간에 내 인생이 20에서 50으로 이렇게 60으로 확 넘어오는 그러한 변화와 책임 같은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크게 히트를 못 쳤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봤겠지. 묻혔거든. 네. 좋은 작품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마지막에 9.7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회차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5%대 뭐 이런데 좀 근데 고전하다가 9.7이면 도깨비 이런 거 막 15 나온다 이런 데 비하면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많이 작품성에 아쉽죠. 비하면.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배우들의 연기가 있었으면 더 나올 수 있었어요. 난 이런 게 넷플릭스 올라가 갖고 네. 좀 해외에 더 팔려야 된다. 더 더 팔려야 많은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봤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진짜 여기서 연기들 다 미쳤어요. 진짜. 네. 김혜자도 그렇고 한지민도 그렇고 네. 나는 그 그리고 안내상 씨 안내상도 연기가 잘했고 남주역도 잘했어 연기를. 남주 난 늘 남주를 왠지 지난번 그 누구지 리멤버요? 리멤버 이후로 좋게 봐지지가 않아. 이때까지는 좋았던 걸로. 자, 그러니까 21 때도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안내상 그리고 안내상의 아내 역이 이정은이었어요. 아. 이정은도 연기 엄마 연기를 세상에. 그때 기생충 전 아니에요? 기생충 네. 전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야. 잘하셨던 거죠. 예. 아휴. 자, 저희들은 이렇게 네. 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두 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마지막으로 추천할 건데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투표를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의외로 송섬이 추천작이 1위 됐어요. 왜? 이거는 재미라는 면하에서는 최고거든. 그런가요? 제가 뽑은 작품은 바로 이 작품 멜로가 체질. 체질. 예. 이 작품은요 두 분처럼 이렇게 줄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나 이거 4번 봤어. 정말요? 이 대사가 너무 좋아가고 나 진짜 대사빨 미쳤다 맞아요. 그래갖고 나도 2번 봤어. 이것들 4번을 봤고 짤은 수도 없이 봤어. 그렇지. 역시, 예. 석구랑 욕하고 하는 이 씬 이거 오빠 이거는 진짜 한 100번도 봤을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노래방 가면 항상 이 노래만 불러. 그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우리 향기가 아들의 있어. 애창곡이야. 노래까지 이 노래가. 흥행했죠. 이게 JTBC 드라마인데 30살 여자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정도가 딱 끝이에요. 정말 현실적으로 예. 그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현실적이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는 모두 여주, 남주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딱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네, 내가 생각하는 여주 남주의 모습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하는 빵빵한 외모의 여주들이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는 좀 밋밋해 좀 보였고 밋밋하게 되고 남자 주인공도 정봉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메인 정도에서 멜로가 체질이 아니라 이거는 멜로가 체증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남자 주인공이 배가 나올 수 있지라는 야. 충격이 휩싸였는데 예. 마지막에 갈수록 너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네.
세개 드라마 중에서 굳이 시청률로 따지자면 이게 최악이거든요. 이게? 예, 맞아요. 이게 최고 시청률 몇 나온 줄 아세요? 맨날 5, 6? 5? 그 다음 여기 4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1.8. 와. 뉴스만큼 나왔네요? 예. 그럼 나 미친 거야? 나만 여기 그 미쳐갖고. 나 그래가지고 이걸 본 이거 그때 내가 JTBC 시청자 평가위원회라고 했잖아. 두 사람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옴부즈맨 프로라는 걸 하잖아요. 네. 거기서 상대 평가를 하시는 분하고 내가 싸웠어 거의. 이 좋은 작품. 이 너무 좋은 작품이다 그랬는데 망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서 평가를 하면서 내 말대로 망하지 않았냐 그래서 선배님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망하게 될 수 있죠? 너무 좋은데. 근데 결국 똑같은 무브트해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네. 주인공 빨이 약하면 한국 드라마는 처음에 진입이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시작이 낮잖아? 치고 올라간다는 게 1회에 1% 나오던 게 뭐 나중에 가서 15% 나온다? 이걸 본 적이 없어.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네. 거기에는 여기 또 이제 어떤 사연이 들어가 있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 멜로가 체질을 주 시청하는 시청층이 연령대가 젊은 연령층 2030 여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2030 여성들이 종편을 이 시간대에 안 봐요. 그럼요. 다 이제 뭐 OTT나 다른 그렇죠. 뭐 유튜브나 다른 그러니까 걸로 보죠. 이들은 멜로가 체질을 전부 OTT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청률만 갖고 따져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평가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도 2019년 작품인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2019년서부터 JTBC는 이런 드라마, 눈이 부시게 같은 드라마, 그런 드라마에 투자를 했고 꾸준히 그게 커서 지금 현재 SLL, 스튜디오 룰루랄라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 드라마 시장을 씹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그것도 컨텐츠에 투자하는 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또한 입증해주는 그런 사례가 됐다. 멜로가 체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 투자자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너무 쉬운 작품이었지만 결국은 성공을 예감하는 그런 어떤 전주곡 같은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비운의 명작이라고 네. 볼 만큼이고요. 저는 이 쫄깃쫄깃한 대사 맛에 너무 좋죠. 난 미쳐버렸어. 난 그렇게 감각적으로 대사를 써낼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이 너무 부러운 거야. 작가가 감독이자 작가인 이병헌 씨예요. 그 연기하는 이병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거죠. 그 뭐 영화 유승용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아, 왕갈비 치킨인가? 그거 뭐였죠? 그 제목이 뭐였지?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어. 그 극한 직업으로 1000만을 한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감사합니다. 그거 다음 장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근데 그러면서 1.8 그 후광에도 2%를 못 넣은 네. 거야. 아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캐릭터도 너무 훌륭했고, 대사도 너무 훌륭했고요. 네. 일단 배우들, 저는 아직까지도 이 배우들 너무 좋고, 지금 다 대박난 배우들이에요. 나 이때 전여빈한테 빠졌잖아. 네, 천우희, 전여빈, 그다음에 뭐 한지은 씨. 나는 그다음에 천우희라는 이주빈 사람이 씨까지. 배우인지 여기서 처음 알았어. 어머 세상에. 나는 그냥 그 개그맨 여자친구로만 알고 있었지. 어머 세상에. 이 천우희가 이마만한 연기 포텐을 보여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아유 항공주에서 얼마나 연기 잘했는데요. 그건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미혼모 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 변호사 하시는 분은 빈센조에서 네. 그냥 오지게 봤지만 전여빈 씨. 전여빈 씨. 전여빈 씨 오지게 봤지만 지금 미혼모 한지은 씨. 한지은 이 이쪽, 양반도 새로운 발견이었고 그렇죠. 그의 조연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너무 깜찍하고 너무 대사 소화도 잘하고 맞아요.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저는 그 이주빈 씨하고 매니저 커플. 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고였어요. 어쨌든 이 멜로가 체질은 수다의 맛이 드라마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고 특히 2030의 감수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교본과 같은 작품이었어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개취에 살고 개취에 죽고 그리고 독특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공동체 좋았어요. 얘기도 전 나온다고 생각을 네. 한 게요. 동성애 코드도 나오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미혼모 이야기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트라우마와 트라우마 얘기. 관련된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뭐 30대 여성들 많아요. 있는 게 다 나와요. 어떤 그 극한 직업, 그러니까 그 보조 작가의 어떤 극한 직업, 희망 없는 삶 이런 것들도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혼전 동거 아 그렇죠. 그 부분도 나오고요. 혼전 농구도 아주 과감하게 네. 이제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작법은 아주 쿨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이걸 주시청하고 있는 50대, 60대들은 그러니까 내가 50에 이걸 보니까 네. 정말 요즘 30대가 저래? 응. 라는 생각이 저런다니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쵸. 약간 딴 세상 얘기 같은 거야. 마치 미국 시트콤을 그대로 직역하고 베낀 게 아닐까? 어디 원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30대 입장에서는 약간 소름 끼쳤어요. 30대들 CCTV 들렸나? 맞아. 그 30대들이 품고 있었던 비밀 있잖아요. 40, 50대 혹은 60대 부모님 세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혼전동거라든지 미혼모 이야기 그리고 나의 트라우마 부모님한테 절대 말 못하거든요.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재밌고 아직까지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멜로가 체질은 계속 짤이 돕니다. 지금 이 멜로가 체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나옵니다. 네. 거의 다 짝들이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그 작가도 제작국장하고 짝이잖아. 귀여운 술 취한 토끼도. 너무 귀여워. 난 물어보고 싶어. 우리가 다 이걸 본다. 제일 뭐랄까 달콤하고 매력적인 커플. 어떤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여빈 씨한테 빠져버려가지고 이때 그죠? 이 천우희 정봉 커플이 아니라면 전여빈 쪽 커플이 제일 난 매력적이야. 다큐멘터리 감독과 PD였나요? 그렇죠. 아, 여기서 전문가들. 손석구 씨가 확 떴죠 또. 손석구가 미친 케미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전여빈하고. 나 둘이 사귀는 줄 알았잖아, 진짜. 아니, 사귀었으면 그리고 좋겠었어요. 손석구가 쌍욕하고 하면 막 마초맨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나중에 난 이게 연기를 잘한다고 봤거든. 근데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게 다 그런 마초들이잖아.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서 야, 쟤는 연기가 아니라 애초에 저런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갖고 진화가 보이고 이때 이미 싹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때는 그렇게 막 거칠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전문성은 있지만. 외강 내약한 사람이 그렇죠. 약간 좀 거죠. 속이 부실한 그런 허점이 있어서 더 귀여운 그런 역할을 참 잘하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그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방송업계에 있다 보면 간혹 있는 맞아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감독님이나 사이코패스 PD들이 감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중에 한 명을 누군가 분명히 모티브로 삼은 거다.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속은 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 또 그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 속은 다 만신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만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CF PD를 한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감독들을 만나봤는데 특히 광고계에 그런 변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그 짧은 순간 안에 뭔가 최대한 끌어내야 되기 네.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고의로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알콩달콩했던 커플은 역시 매니저와 연예인과 저도요. 이주빈 씨. 네, 이주빈 씨 너무 아, 그 안에서 나는 이쁘게 나오는 네. 데다가 이주빈 씨 진짜 다시 봤잖아 그때. 그죠. 특히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일진이잖아. 네. 일진과 그다음에 외모 일진의 만남. 외모 일진의 만남인데 야, 너가 여기 짱이라며? 뭐 어쩌게? 그럼 이제부터 네가 날 지켜. 내가 왜? 내가 여기서 제일 예쁘니까. 그 이후로 꾸준하게 곁에서 그 사람 변함없이 지키잖아. 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 거기서 다른 보면 사람. 이게 이주빈 씨가 배우다 보니까 몸매 관리를 해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거를 그 매니저가 대신 먹어주지. 네, 피자에 소세지 싸서 먹어줘. 본인이 계속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먹방의 그 메커니즘인데. 네. 그런데 그렇게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남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거였어요. 매니저는 소주를 먹는 사람이고 그 배우는 집에서 와인을 먹는 사람인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소주를 한번 먹어보고 와인을 한번 먹어보고 하면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거 진짜 로맨틱하죠. 진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CF 현장에 가가지고 청소기 네. PPL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잖아. 그래서 뭐 오빠라고 한번 해보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이제 그 사주한테 욕 먹고 나왔고 그 다음부터 오빠 계속 쫓아다니잖아. 야, 진짜 저런 식으로 진짜 누군가 한번 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대사, 소중하지 않은 캐릭터가 놓칠 없었는데 게 없어요. 이거를 야, 이렇게
이렇게 개망해 먹다. 심지어 주제가까지 좋았는데. 주제가는 진짜 미쳤죠. 여러분 이거 주제가도.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보셔야 되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그래 무슨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을 느껴. 꽃향기 나면 저가 샴푸 아니야? 여관방에 있는 거? 장범준 씨가 이 벚꽃 연금 이후로 또 다른 연금이 생겼다. 바로 요 노래라고 바로 이 얘기를 할 노래죠. 정도로. 제가 거의 이 혼자서 흥얼흥얼 하면서 애창으로 불러서 멀리 외국에까지 알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외국에 알려집니까? 그 노래로? 알려집니다. 아, 네. 실력이 그리고 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사빨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발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명대사들을 매번 칩니다. 그리고 그 명대사들이 그 사람의 캐릭터에 맞는 딱딱 들어맞는 막 그런 명대사들이 네. 막 한 편 안에서 수십 개씩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아서 그 가치를 일일이 음미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다 싶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 캐릭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작가가 한 9명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출연자들마다 다 자기 그러니까. 색깔이 있어 버리니까. 사실은 저도 작품을 쓰다가 제일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혼자잖아요. 나는 혼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각 캐릭터에 몰입해서 대사를 쓴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이 가는 캐릭터가 있고 그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캐릭터를 부정적으로 그려져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폭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병헌은 진짜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지가 천재인 줄 알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수없어. 전 너무 죄송하네요, 아까. 왕갈비 치킨이라고 얘기한 게 너무 죄송한데. 수원 왕갈비 치킨? 극한 직업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진짜 네. 엄청나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그럼요. 절묘하게 잘 짬뽕해 놓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영화로 만들었으면 이건 액션이 없을 뿐이지 이것도 정말 대단한 드라마였는데 예. 시청률이 그렇다고 치면 모르겠어요. 5, 60대는 솔직히 조금 딴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같이 보면서 진짜 저래? 진짜 저렇게 말해? 그렇지. 진짜 저렇게 연애해? 응.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나는 좀 30살쯤 되는 딸이 맞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저랑 그걸 보시다가 야, 쟤 너 같다, 야, 이랬어요. 말 싹퉁바가지게 하는 게 아주 너 같다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세대 공감을 해주는 드라마야. 그러네. 진짜. 저 친구들하고 송선미가 같은 세대네. 네. 그렇죠. 저걸 딱 볼 때 이제 29 이쯤이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 때 나왔던 분들 이미 저 때도 어느 정도 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배우들이죠. 전혜업이 넷플릭스나 한웅이. 이런 데 보면 다 한두 군데는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주빈 지금 종이의 집 2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야,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이주빈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물론 눈물은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공감하시면서 소소하게 볼 수 있는 멜로가 체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무브 투 헤븐, 그 다음에 눈이 부시게, 멜로가 체질까지 여러분이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총 3분을 추첨해서 송 작가님이 설 선물까지 드린다고 하거든요. 원래 송 작가님 손이 크신 거 아시죠?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께. 어차피 달력 줄 거거든요. 뭐야. 그럼 선착순 30명. 그러죠 뭐. 네, 근데 여론조사에 기분 맥히면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언제든 송 작가는 질르는 데는 네. 지구상 최고라고 그렇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댓글로 어떤 게 좋았다라고 이유도. 이유와 함께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 선착순 30분께는 이 달력을 비롯해서. 탁상 달력 굿즈와 함께 뭔가 하나라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왜 선착순이에요? 보통은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선착순이면 30명 안 와. 그래요? 결단코 안 와. 네. 그래요? 여러분 송 작가님 손이 많이 크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설 선물 보따리와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다하는 댓글을 올리신 분들은 찌라시 지메일 공식 메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셔야 택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나 했어요 라는 네. 인증샷과 함께 지메일로 찌라시 지메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택배로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이 너무 크시다. 저 같으면은 이거 선택한 거 다 봤는지 인증샷까지 올리라고 했을 텐데. 몰아보기 인증샷 이런 거. 봤으니까 했겠죠. 네. 어쨌든 오늘 저희 설 선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재미난 K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